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반항적인 두 정권 간의 동맹이 전장에서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러시아의 군사적 힘을 상징했던 쿠르스크는 이제 혼란의 현장이 되었고, 북한 군인들은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이 군인들이 왜 이제 항복 직전의 상황에 놓였을까요?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위기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과 러시아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놀라운 세부 사항을 함께 알아보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반전의 배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1. 배경 이야기. 쿠르스크는 오랜 세월 동안 전략적 중요성으로 주목받아온 지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탱크 전투가 벌어졌던 곳부터 현대 러시아 서부 방어의 핵심 요충지로 자리 잡기까지 쿠르스크는 군사적 갈등의 무대였죠. 하지만 오늘날 쿠르스크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 군대의 동맹이 전장의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은 평양에서 군사협정을 공식화하며 관계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자축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자원과 정보가, 러시아에게는 서방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자 추가 병력이 약속되었죠. 하지만 화려한 외교 무대 뒤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이 완전히 다른 두 나라가 과연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 쿠르스크 전장은 곧 그 답을 보여주었어요. 8월이 되자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럽고 치밀한 공세가 러시아의 계획을 뒤흔들었습니다. 중요한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공급망이 끊겨 러시아와 북한 군대 모두 취약한 상황에 놓였어요. 훈련 부족과 현대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북한 군인들은 압도당했고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탈영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동맹의 균열이 생겼어요. 이 위기는 단순한 물류 실패뿐 아니라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깊은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쿠르스크의 붕괴는 단순한 군사적 후퇴가 아닙니다. 이런 동맹이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계속된 손실 속에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치밀하게 짜인 동맹이 전장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고, 통제로 유명한 리더는 이런 후퇴를 어떻게 다룰까요? 이 압박 속의 리더십. 푸틴의 대응.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랫동안 강력함과 통제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쿠르스크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장을 떠나려 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한때 전략적 협력의 상징이었던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참혹한 패배 속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푸틴의 권력 장악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의 충돌은 북한 군대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어요. 약 3,000명의 사상자와 급격히 떨어진 사기가 보고되었죠. 논란이 된 군사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파견된 이 군인들은 러시아의 군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상호 편의에 기반한 동맹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의 더 큰 군사 전략에 더 깊은 균열을 의미할까요? 푸틴의 위기 대응은 신중하고 절제된 모습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다른 리더들과 달리 그는 제한된 공개 출연과 신중한 발언으로 일관했죠. 이는 전술적 자제일까? 아니면 크렘린 내부의 불확실성을 감추는 걸까?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리더들은 통제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거나 외교적 해결책으로 전환하곤 했어요. 러시아 북한 동맹의 해체는 푸틴에게 외부 파트너십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그는 러시아의 국내 군사 역량 강화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이란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과의 동맹을 2배로 강화할까요? 두 선택 모두 내부 취약점을 드러내거나 예측 불가능한 동맹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큰 위험을 안고 있어요. 이 도전의 핵심에는 통제를 투영하는 푸틴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무활동은 약점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어요. 국내 명성과 국제적 위상이 걸린 상황에서 푸틴은 언제까지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의 파장은 쿠르스크를 넘어 러시아의 글로벌 동맹과 지정학적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래된 전술, 낮은 사기, 그리고 취약한 동맹이 현대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10초간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이 채널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이에요. 3. 현재 상황과 사상자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첨단 기술과 현대 전략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대는 적들을 압도하고 있죠.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3,000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어요. 이는 이 동맹의 인간적 비용과 러시아의 전쟁 전략에 대한 더 큰 함의를 제기합니다. 북한 군대는 20세기 중반의 전쟁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집단 진영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드론과 정밀 포병이 지배하는 전장에는 맞지 않는 전술이에요.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존 커비는 이런 대규모 보병 돌격이 과거의 유물이며 우크라이나의 첨단 방어에 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드론 전쟁은 북한 군대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 즉 UAV들은 하늘을 장악하며 정찰과 정밀 타격을 수행하죠. 드론 대응 능력이 없는 북한 군인들은 쉬운 표적이 되고 있어요. 러시아와 북한 부대 간의 의사소통 단절, 언어 장벽, 그리고 부실한 조율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죠. 이런 혼란은 러시아-북한 동맹의 강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손실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숫자 뒤에는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일부 군인들은 지휘관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은 북한 군대의 큰 손실이 러시아와 북한 동맹의 강도에 대해 무엇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4. 북한 군대의 적응과 절망. 쿠르스크 근처 전장의 섬뜩한 고요 속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쓰러진 북한 군인이 쥐고 있던 너덜너덜한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항하기 위해 인간 미끼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전략이 적혀 있었죠. 한 명의 군인이 드론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을 노출하고 다른 이들이 매복해 반격하는 방식이었어요. 필사적으로 고안된 이 계획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군인들이 직면한 극한의 도전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지상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생존은 불확실하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역할은 종종 과소평가되고 이는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어떤 대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 없이 전쟁에 뛰어든 개인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빛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살고 싶다 캠페인을 북한 군인들에게까지 확대했어요. 원래 러시아 군인을 대상으로 했던 이 캠페인은 이제 한국어로 된 전단지를 드론으로 뿌리며 안전한 항복 방법을 안내하고 있죠. 음식, 거처, 의료 지원의 약속과 함께 김정은의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날 기회라는 더 큰 매력을 제시합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비탈리 마텐코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많은 군인들에게 항복은 단순히 전장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억압했던 시스템에서 벗어날 기회죠. 이 캠페인은 영상 메시지와 문자 통신도 포함하며 혼란 속에서 군인들에게 희망의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은 지휘관들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감시와 징계가 강화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군대의 이미 취약한 동맹에 더 큰 긴장이 생겼죠.
이 상황의 결과는 전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갑니다. 이런 발전이 러시아와 북한의 취약한 동맹을 어떻게 형성할까요? 그리고 국제사회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위기를 어떻게 다룰까요? 5. 지정학적 파장. 쿠르스크에서 북한 군대의 철수는 단순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에요. 동유럽의 취약한 힘의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이미 불안정한 지역에서 이 철수는 위험한 지정학적 게임을 촉발할 수 있어요. 주변 국가들은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비국가 행위자들은 불안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표를 추진할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에게 쿠르스크의 승리는 큰 승리이자 앞날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반면 러시아에게는 장기 전쟁을 지속할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참혹한 타격이에요. 글로벌하게 보면 쿠르스크의 파장은 전장을 훨씬 넘어섭니다. 미국과 나토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이 철수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 정당성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핵강대국으로서 상당한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가 이어지고 있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주목하고 있어요. 서울의 관리들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군사 관찰단을 파견해 북한 군대의 성과를 평가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지역 안보 도전에 대비하는 일이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강경한 경고를 내놓았어요. 북한 군대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행동은 동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한편 중국은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야 해요.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평양과의 관계를 강화할까요? 아니면 국제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긴장을 완화할까요? 그 답은 이 분쟁의 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앞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러시아가 더 잔혹한 전술을 도입하거나 동맹국 군대를 소집하며 공격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이는 더 큰 전쟁의 위험을 초래하죠. 또는 국제적 압력이 외교와 평화회담으로 상황을 이끌 수도 있지만 이는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는 산발적인 전투로 지역이 계속 혼란에 빠지는 장기적인 교착 상태예요. 이런 불안정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역로를 방해하며 인도주의적 구호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힘의 더 깊은 해체를 상징해요. 군사 전략은 흔들리고 동맹은 약화되고 글로벌 위상은 침식되고 있죠. 이는 러시아의 미래 동맹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는 커져가는 불안정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때 러시아의 힘을 상징했던 무기 산업의 쇠퇴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산업은 붕괴 직전에 있어요. 6. 러시아 무기 산업의 쇠퇴한 때 글로벌 무기 시장을 지배했던 러시아의 군사 수출은 그 지정학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2012년에 러시아 무기 판매는 무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1천억 원에 달하며 정점을 찍었고 60개국 이상의 최고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무기들은 러시아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게 했어요. 하지만 2024년,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러시아의 연간 무기 수출은 10억 달러 미만, 약 1조 3천억 원으로 급락하며 14배나 감소했어요. 2021년에는 45억 달러, 약 6조 1천억 원, 2023년에는 30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하락이에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터키는 한때 러시아의 첨단 S-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했지만 이제 서방 옵션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가까운 동맹이었던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실패를 보고 나토 표준 장비를 검토하고 있죠.
인도네시아도 러시아 전투기 주문을 대거 취소하며 러시아의 신뢰도에 대한 재평가를 보여줬어요. 전장에서 러시아의 군사기술은 놀라운 취약성을 드러냈어요. 러시아의 주력 탱크인 T-72와 T-80은 현대 대전차 시스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죠. 자동 장전 시스템 같은 설계 결함은 충격을 받으면 화염으로 변해버려요. 게다가 러시아가 자랑하던 S-57 스텔스 전투기는 생산 지연에 시달리고 S-35 폭격기는 전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때 명성이 높았던 S-3000과 S-400 방공 시스템도 서방 드론과 정밀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죠. 이 붕괴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러시아의 과거를 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0년 전, 러시아 무기 수출은 매년 80억 달러, 약 11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이 수익은 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상쇄하며 러시아의 군사 현대화를 보조했죠. 당시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의 수출은 각각 43%와 23%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부패, 제재, 그리고 잘못된 관리로 러시아의 품질 장비 공급 능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어요. 제재로 첨단 마이크로칩 같은 핵심 기술이 차단되면서 제조업체들은 질 낮은 대안을 사용해야 했어요. 인재 유출도 문제를 악화시켰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대거 나라를 떠났죠. 생산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러시아는 이제 죄수 노동과 암시장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균열이 깊어질수록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간 무기 수출은 단순한 수익원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핵심 기둥이었어요. 이 산업의 붕괴로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잃고 있죠. 러시아 무기 산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몰락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글로벌 힘의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려면 채널을 팔로우해주세요. 7. 인권 관점 전쟁의 파괴는 전장을 넘어 가정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파괴하며 지역 사회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쿠르스크에서는 끊임없는 충돌로 한때 번영했던 동네가 전쟁터로 변했고 수만 가구가 집을 떠나야 했어요. 과연 이 디스플레이스트 민간인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삶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폭발음이 지역을 뒤흔드는 가운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전을 찾아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어요. 이들은 전쟁의 얼굴, 즉 디스플레이스트 되고 잊혀진 이들이죠. 유엔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집을 잃고 추운 겨울, 식량 부족, 제한된 의료 서비스를 견뎌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죠. 지역 대피소는 포화 상태이고 글로벌 구호 자원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국제사회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요? 한편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는 북한 군인들도 끔찍한 조건에 놓여 있어요. 훈련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낯선 전쟁터에 던져지고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지휘관 아래에서 싸우고 있죠. 망설이거나 불복종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건 그들의 사기와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게 그들을 포로로 잡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섬뜩한 발언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보여주며 지휘관의 징계를 피해 항복하는 게 유일한 희망임을 강조하죠. 쿠르스크의 위기는 지역 경계를 넘어 인권과 글로벌 책임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드러냅니다. 민간인의 대규모 디스플레이스트, 군인들에 대한 비표준적 대우, 그리고 인도주의 법 위반 가능성은 즉각적인 국제적 관심을 요구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험한 선례를 남길까요?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요.
8. 심층 분석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함의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헤드라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이 필요해요. 깊은 분석이 요구되죠. 쿠르스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곳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해요. 부실한 리더십, 구식 장비, 무너지는 공급망 아래에서 이 군인들은 매일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죠. 푸틴 대통령에게 이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실패 이상이에요. 러시아 군사 기계의 깊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글로벌 무대에서 신뢰를 떨어뜨리죠. 그 파장은 큽니다. 약화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담하게 만들고 서방의 결의를 강화하며 중국과 이란 같은 나라들이 동맹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의 어려움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경제의 핵심이었던 무기 수출의 감소는 기존 고객들이 다른 파트너를 찾게 만들고 있죠. 반면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기술 사용은 현대 전쟁이 전통 전략을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의 인간적 비용도 간과할 수 없어요. 북한 군인들은 열악한 조건을 견디고 지역 민간인들은 디스플레이스트와 고난을 겪고 있죠. 전문가는 국제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구호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해요. 글로벌 기구들은 전쟁 범죄 가능성을 기록하고 피해자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나설까요? 이 질문들은 현재 논쟁의 핵심에 있어요. 앞으로 나토의 동유럽 내 존재감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지역 내 서방의 더 강력한 입지를 의미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전환할까? 아니면 현재 동맹을 강화할까? 그리고 이런 발전은 제재와 고립에 직면한 북한에 대한 글로벌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쿠르스크의 위기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힘의 구조 변화를 상징한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나라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